네, 문제 한번 계속 풀어보죠.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구비와 개발비가 있는데 연구비는 그냥 100% 비용이에요. 개발비도 거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개발비가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그 요건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그때는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요건 충족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자산돼요.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왔겠죠? 자산돼요. 영어권 돈 주고 샀죠? 자산돼요. 연구비는 영원히 될 일이 없습니다. 비운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영 자산과 비운영 자산이 있었죠. 비운영 자산이 있었죠. 유가증권은 운용 자산이죠. 보험계약 자산 비운용 자산이죠. 차량 운반고 비운용 자산이죠. 영어권 비운용 자산이죠. 그 답은 1번이네. 그죠? 이건 운용 자산이 되겠습니다. 요거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이런 거 아시죠? 요거 이런 것이 이제 비운용 자산이 되겠습니다. 재보험 자산 등에 대한 설명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보험 자산의 경우도 책임 준비금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해야 된다. 재보험 자산에 무슨 책임 준비금을 계상을 합니까? 저쪽에서 계상을 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출제를 한 거잖아요. 재보험 자산 출제를 했으면 저쪽에서는 부채니까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채로 기록하는 거죠. 책임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재보험 자산은 보험 계약을 출제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서 수재한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 상당액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저쪽에 회사가 수재한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 그게 우리 자산인 거죠. 재보험 자산은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에 따른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계상한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잖아요. 근데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만약에 어느 순간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평가를 해야지. 그 평가를 해서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감액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상 여부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감액손실 또는 감액손실 환입액을 가감해서 계상을 한다. 보험계약 발행 시 이 책임 준비금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 재보험자는 이에 대한 원수보험자가 책임 준비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 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순계약상 의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책임준비금이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자녀보장 요소라 그랬죠, 그걸. 자녀보장 그 부채하고 발생사고 부채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보장 요소다, 이걸. 그에 대한 설명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 요소 관련된 보험회사의 순계약상 의무, 책임준비금 중에 자녀보장 요소와 자녀보장 부채와 발생사고 부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발생사고 부채는 이미 뭐 발생한 거니까. 미래 지출의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우린 뭐라 그래요? 그걸 충당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뭐 채무 보증 충당부채 이런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구 충당부채 이런 거. 그래서 미래에 지출될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이죠.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또는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그죠? 이걸 뭐에 대한 거 얘기해요? 상환 우선주죠. 상환 우선주에 대해서 권리가 회사 측에 있느냐, 아니면 투자자 측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투자자 측에서 애니타임 상환해줘 이런 요건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저쪽에서는 부채인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 권한이 회사에 있다라면은 회사는 무한정 미루겠죠. 그러니까 마치 자본인 것처럼. 그러면 자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급을 상환 지분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금융부채에 해당된다.
전환 우선주가 아니라 상환 우선주다. 외형적으로 지분상표의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은 누가 봐도 상환 우선주 주식이잖아요. 외형적으로 이제 주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상환을 해야 되니까 마치 그 실질은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요구를 하면은 요구불 상환 지분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요구불 예금은 뭐예요? 요구하면 바로 지불해 주는 거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험계약 회계의 회계 단위로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고요. 이 정의는 뭐 하나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었죠. 뭐 연금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를 구성하는 그 집합이 있었다 그랬죠. 그 집합이 계약 집합이 어떤 게 손실이 발생되는 거,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거, 기타. 손실이 발생되는 거,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거, 기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약 집합이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이 기타고요.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요거 골라내야죠. 그죠? 그다음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요거네, 답은. 최초 인식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 계약 집합. 무슨 이익이야, 이익은. 우리 회계학에서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이연해서 인식을 하시고 비용은 무조건 미래에 발생될 것이 예측된다면 끌고 와서 무조건 다 인식하고 이런 식의 보수주의 회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 회계 모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타 접근법에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이 자녀 보장 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집합 내 계약의 보장 기간이 한 1년 이하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일반 모형으로 하면서 미래의 흐름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이렇게 복잡하게 구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편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보험료 배분 접근법입니다. 보험료 배분 접근법이 되는 거죠. 변동수수료 접근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독특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변액보험 같은 것.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변동이 돼서 변동되는 가치에 비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그때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단 계약의 보험 계약자가 기초 항목 집단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집할 변동 문제는 상당 비율의 기초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보험 계약자에게 기초 항목에서 발생된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타 접근법의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이 자녀 보장 부채를 측정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험료 배분 접근법에서 나온 얘기죠, 그죠? 타 접근법으로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이 자녀 보장 부채를 측정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보험료 배분 접근법의 중요 요건이다. 부채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책임진 비금, 기타 부채, 특별 계정 부채로 우선 크게 구분을 하죠. 큰 카테고리.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로 나눠져요. 보험계약 부채, 가장 중요하고요. 재보험계약 부채, 그 다음에 투자계약 부채. 라고 했어요. 보험의 요건을 충족시켜지 못해서 들어있는 것, 투자계약 부채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고요. 여기까지 구분 좋죠. 그 다음 보험계약 부채는 어때요? 자녀 보장 요소와 발생사고 요소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국제회계 규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보험계약 부채에 범죄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국제회계 규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 것이 등장한 거다. 보험계약 부채, 투자계약 부채. 세븐틴에 따라 보험계약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 보험계약 부채의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거를 물어봐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뭐예요? bear, RA, CSM. bear은 어떻게? 미래 현금 흐름
그다음에 추정치, 그다음에 할인 효과. 이 두 개를 합친 게 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RA가 되고 Contract Service Margin CSM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인 효과, 위험 조정,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와 할인 효과를 합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RA까지 합친 게 이행 현금 흐름이에요. 이건 잘못됐고 이 두 개만을 합친 것은 우리는 뭐라고? 벨이라고 하죠. 벨. 최선 추정 부채 이런 얘기합니다. 최선 추정 부채.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것은 이제 이거 이행 현금 흐름이 아닌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최선 추정 부채 벨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이 세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이행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다. 그죠? 요거는 벨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래 현금 추정치와 할인 효과. 요건 벨입니다. 일반 보험 계약 집합의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 세 가지 중에 빠른 날이라고 했죠. 빠른 시점. 뭐예요? 보장 기간 일단 시작되는 것. 그다음에 돈 낸 거. 그다음에 손실부담 계약 집합의 경우는 집합이 손실부담 계약 집합이 되는 때 손실을 인식할 때는 우리는 재빨리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손실을 인식해가지고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제표에. 요거죠. 빠른 날. 다음은 위험 조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 조정 RA라고 하는 것은 버퍼죠. 버퍼로 인해서 혹시나 모르는 비금융 위험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보험료로 더 신청을 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이 만기 짧은 계약이 만기 긴 계약보다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이 더 크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기가 긴 게 더 위험하지. 답은 1번이네요.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현행 추정치 추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맞고, 더 넓은 확률분포, 확률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퍼져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지, 그죠? 더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이 더 크다, 이렇게 맞는 얘기고요.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심도죠.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이 더 크다. 그죠? 맞는 얘기죠. 보험계약 마진은 후속 변동 요소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보험계약 마진이 기초에 있었습니다. CSM 기초에. 보험계약 마진이 어떨 때 생길까? 계약하고 들어올 때 보험계약 마진이 이렇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계약 발행할 때. 그죠? 계약. 또 이자가 불이가 될 때, 불이이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전에 따라 보험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 그거는 이만큼 까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현금 흐름 조정. 현금 흐름 조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외환 차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전. 보험 수익으로 이전되는 금액. 그러고 남은 게 이제 기말에 CSM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이전에 따라 보험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불이이자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 발행의 효과, 보험계약 마진은 불이이자, 미래 서비스와 관련 이행현금을 변동분, 외환 차이, 서비스 이전에 따라 보험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번만 아니네.